네, 안녕하세요. 4주차 태스크2 발제를 맡은 예림입니다. 제가 원래 지난번에 이제 논문만 여러분한테 제공을 좀 해드리고, 이제 이거를 좀 다 같이 읽어와서 태스크를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불친절한 발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다시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논문을 이제 대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논문 자체가 뭘 하고자 하는지는 되게 명확하고 어떤 과정을 수행했는지 되게 잘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읽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논문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좀 논문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논문 전반적으로 나오는 개념에 대해서 각자 이해하는 정도가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제 영상에서는 어, 제가 제공해드렸던 이 논문 있죠. 이 논문에 대해서 좀 풀 텍스트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풀어서 설명을 해볼 건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 뭐 모르는 점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 개념은 O 개념인 것 같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저희 다음 주 화요일 스터디 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논문을 그래도 다들 한 번씩 읽으셨다는 가정하에 좀 필요한 부분들만 간추려서 풀 텍스트긴 하지만은 뭐 이렇게 형광펜 친 부분만 빠르게 넘어가고, 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은 제가 좀 적절히 스킵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논문 내 초록부터 보시죠. 초록에서는 뭐 반도체 산업에서 이런 결함의 패턴을 디텍팅하는 것은 뭐 중요하다. 그리고 뭐 사이에 뭐 이게 무슨 문제가 기존의 방식들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대충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국 결론은 이 사람들이 한 거는 하나예요. 우리는 다중결함을 진단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한다. 이제 그 프레임워크에서는 단순한 단일 모델을 사용한다. 싱글샷 디텍터라는. 그리고 논문을 보시다 보면은 좀 조사해야 될 키워드 같은 게 있을 건데, 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거 찾아보실 수도 있지만은, 그 제가 좀 이런 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따로 여기 메모장에다가 텍스트로 좀 적어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 그 밑에다가 같이 키워드 정리해서 올려둘 생각인데, 조금 뭐 여기가 이해하기 힘들다 하면 여기 키워드 위주로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 본 논문에서 저자들은 그 SSD를 사용해서 프레임워크를 짰고, 그리고 우리가 제안한 모델을 WM811K 데이터셋에다가 적용을 시켰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제시한 프레임워크가 기존에 존재하던 CNN 베이스 모델보다 성능이 뛰어났다, 아웃퍼폼했고, 그리고 음, 결함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논문의 초록에서 이렇게 키워드를 3개 뽑았고, 그리고 뭐 인트로덕션에서는 이제 데이터셋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가 나와 있고 연구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제 여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WM811K 데이터셋이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밑에 내리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사진 데이터로 이루어진 반도체 웨이퍼 빈 맵 WBM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SD라는 모델의 기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앞부분을 스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SSD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모델인데, 이 오브젝트 디텍션하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밑에 예시를 보시면 편할 텐데, 저희가 뭐 기존에 이런 이미지 데이터들이 있을 때, 뭐 얘는 정상, 뭐 얘는 고장, 얘는 뭐 결함,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사진 전체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것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했죠. 근데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진 위에다가 빗박스를 칩니다. 빗박스를 친 다음에 지금 여기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록이라고 LOC라고 돼 있고, 여기는 엣지 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빗박스를 치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다가 빅박스를 치고 그리고 이 빅박스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클래스인지까지 분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존 클래시피케이션에 비해서는 이제 여기 사진 안에 여러 개의 결함이 들어가 있어도 이제 서로 상관없이 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욜로를 써도 욜로가 대표적인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욜로 이것도 그냥 검색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아까 원본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여기 논문에서는 바운딩 박스라는 것을 BB라고 부르고 있어요. 보통 저는 줄여서 빅박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제 풀네임으로 하면은 바운딩 박스. 아까 보셨던 그 사진 안에 있는 그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를 친 거를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여기가 이제 좀 데이터셋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WBM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 안에 존재하는 랜덤적인 경향을 띠는 점들이 좀 많이 분포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노말 데이터라고 할지언정 그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랜덤하게 뭐가 이렇게 약간 흩뿌려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점들이 좀 보이는데 이런 점들이 실제 노말 데이터 상태에서도 나타나고 또 얘가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옇게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는 이걸 어떻게 제거하는지 필터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아무튼 저기 앞에 백그라운드에서는 그냥 뭐 전체 데이터셋에서 뭐 이렇게 노멀하게 여기 노란색 점들이 분포해 있는 경향을 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내려온 김에 여기 데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뒤에 있는 까만 부분이 있고 여기 청록색 부분이 있고 여기 노란 색깔 부분이 보이시죠? 얘네 세 개가 이제 각자 구분되는 데이터인데 아마 저희가 쓰는 데이터셋은 0, 1, 2 이런 식으로 다른 세 가지 숫자로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 노란색 부분은 실제 웨이프에서 결함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 검은 색깔 부분은 저희가 집중할 필요 없는 부분, 실제 반도체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사실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청록색이 이제 일반 노말한 부분의 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함은 이제 노란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 뭐 랜덤하게 분포가 나타난다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뭐 이런 특징 때문에 방금 제가 여기 논문에서는 필터를 씌웠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CNN 기반 모델들이 아니라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 모델들에서는 뭐 이런 필터를 씌워가지고 좀 모델이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을 좀 저희가 먼저 전처리를 거쳐줬었어야 됐는데 이제 CNN 베이스의 모델들은 바로 인풋 데이터로 쓰였을 때 뭐 이러한 과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CNN은 알아서 이렇게 피처를 추출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아마 여기 문단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모델에서 굳이 SSD를 쓴 이유, 왜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오브젝트 디텍션을 썼는지에 대한 이유가 좀 여기서 소개가 되는데요. 이제 단일 결함일 경우에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써도 상관이 없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고장이 한 사진에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고장을 모두 다 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믹스드 타입 디펙트 패턴 아이덴티피케이션 점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점에서 SSD가 좀 더 뛰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논문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저자들은 이제 SSD를 쓴다고 했으니까 오브젝트 디텍션을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근데 오브젝트 디텍션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값이 이렇게 바운딩 박스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인 세트에도 여기 바운딩 박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아마 저희가 81만 장 정도 데이터셋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이 일일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일일이 여기 이렇게 빅박스를 치고 뭐
이 친구는 도넛. 네,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직접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심지어 그걸 알고 있어요. 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매우 정교한 그라운드 트루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매뉴얼하게 빅박스를 치지 않고 그냥 아마 알고리즘적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 배경까지 같이 써주는데 근데 여기서 뭐 어떻게 빅박스를 치느냐 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여기 밑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필터를 적용을 시킵니다. 이제 평균치 필터를 적용을 시킨 다음에 이제 좀 잡기 쉬운 형태로 만들고 이제 얘네들을 전체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바운딩 박스를 자동으로 쓰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사람이 직접 한 것보다 당연히 정교하진 않겠지만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조금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뭐 그 점을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평균 필터는 제가 이해한 바는 다음 것 같아요. 이제 각 점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얘들을 등분을 합니다. 이제 등분 같은 경우는 몇 등분으로 할지는 K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제가 K를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어떤 알고리즘적인 과정이 작용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판으로 보시면은 K가 만약에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기에 3이 들어가고 여기에도 3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가로를 세로를 3등분씩 하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9등분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오리지널 WBM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친구가 분포를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노란색 점이 뭐 이런 식으로 현재 분포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균치 필터는 각 구역에 해당하는 점들을 싹 다 더한 다음에 여기 지금 구획된 구역으로 나눠줘요. 자, 그러면은 여기 구역에 대한 전체 데이터에 대한 평균이 나올 거고 여기 전체 데이터에 대한 평균이 나오고 여기도 전체 데이터에 대한 평균이 나오겠죠. 자, 근데 구역으로 구분을 했을 때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값에 대한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1보다 2가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노란색을 하나의 1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0으로 처리했을 때의 결과예요. 네, 그러면 2가 당연히 1보다 크게 되고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시켰냐면은 어떤 기준점을 정해가지고 이 기준점보다 값이 크게 나오면은 그 값은 그대로 살리고 그것보다 낮으면은 그 값은 뭐 없애버린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어떤 트레스홀드를 여기 논문에서는 여기 K라고 하면 좀 헷갈리겠다. K라고 하지 말고 그냥 어떤 기준점 트레스홀드라고 제가 지금 녹화를 하면서 적다 보니까 내가 아직 이걸 해놨구나. 특정한 기준을 정했는데 여기 논문에서는 이 값을 0.5로 지정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있는 구역의 절반이 넘게 여기 노란 부분이 존재하면은 얘는 살리고 절반보다 안 되면은 걔는 없애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살아나는 부분이 여기에서는 여기 구역, 여기 구역, 여기 구역 이렇게 세 군데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K 값을 바꿔가면서 자, K가 3인 경우에는 여기 대입했을 때 7, 7이니까 49 구획으로 나눴을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121, 여기 7 넣으면은 225 칸으로 나누어가지고 같은 작업을 반복을 했겠죠. 자, 근데 해보니까 뭐 K가 3이랑 5일 때는 여기 완전히 제거되지가 않아서 이런 상태에서는 바운딩 박스를 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마우스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가 쳐지게 되겠죠. 근데 K가 7이 가서야 이런 식으로 예쁘게 바운딩 박스가 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적용을 시킨 다음에 바운딩 박스를 자동적으로 잡아주는 알고리즘을 구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게 딱 봐도 여기는 못 살아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 한 점만 살아남았을지 좀 그게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게 약간 논문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다중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이제 여기는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읽다 보면은 뭐 욜로, 뭐 RCNN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욜로 모델이 대충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리고 SSD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되는구나 정도만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페이지는 사실상 SSD 논문에 대한 요약이랑 비슷한데요. SSD에 대해서 저도 잘 아는 건 없지만은 제가 이해한 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SSD 모델은 처음에 이제 클래스 개수에 해당하는 박스를 준비를 합니다. 이제 각 박스들은 각 클래스별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살짝 그림판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저희 이번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장 모드가 8개 정도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여기 이미지 데이터가 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거고 여기에 뭐 1번은 뭐 논, 그다음에 2번은 뭐 도넛, 3번은 센터였었나요? 아무튼 뭐 이런 클래스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또 논이라고 하지 말고 그때를 살짝 참고를 해서 네, 엣지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SSD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각 모델별로 박스를 준비를 합니다. 자, 얘가 이제 첫 번째 엣지링에 대한 빅박스가 되는 거고 얘는 도넛에 대한 빅박스, 이 친구는 센터 결함에 대한 빅박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들이 하나씩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탐색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도넛 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번, 2번은 좀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네에 해당하는 이게 센터라고 해봅시다. 색깔을 같은 색깔로 센터 결함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럼 2번은 얘가 자기가 찾고 있는 클래스에 해당한다는 걸 알겠죠. 근데 1번, 3번은 뭐 이상한 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아무것도 디텍션을 하지 못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넛만 여기에 딱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이거 두 가지 결함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도널링이 있는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바깥쪽에 엣지링까지 이렇게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아까랑 반대로 3번은 아무것도 눈치채지를 못하고 반대로 이제 엣지링 같은 경우는 여기 바깥쪽에 여기 엣지링이 있다 하고 빅박스를 이렇게 그려내게 되겠죠. 그리고 도넛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빅박스를 그려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비해서 SSD는 서로 다른 박스들을 가지고 탐색을 시작하니까 일단 서로 간섭을 줄 일이 전혀 없죠. 서로 간섭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중 결함을 진단하는데 되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이렇게 위치 정보까지 알 수 있으니까 더욱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알고리즘 이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이게 빅박스 종류도 여러 가지라서 이거 주황 색깔 하나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생긴 주황색 박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빅박스도 있고 이렇게 생긴 빅박스 막 여러 개 후보를 정해서 계속 이렇게 탐색을 합니다. 이건 SSD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보시면 될 건데 기본적인 작동 메커니즘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모델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SD
학습에 대해서도 이 논문에서 표현이 돼 있고 여기 막 수식적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자세히 읽어보진 않아서 혹시 화요일 스터디 때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신 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데이터셋은 뭐 81만 1000개 정도의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결함은 8개의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방금 여기 밑에서 봤던 패러럴 타입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나오는 내용이었나요? 그러니까 일부는 실제 데이터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전부 시뮬레이션으로 나온 데이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논문에서는 다중결함을 진단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실제 26,119개의 웨이퍼 맵 중에서 100개의 이제 섞여 있는, 그러니까 다중결함이 있는 상태인 웨이퍼 데이터를 뽑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 데이터셋에는 그냥 하나의 레이블로 라벨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논문에서는 미리 선학습된 SSD 모델을 사용을 했고 뭐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은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16으로 줬는데 그 이유를 이제 네트워크의 속도, 그 수렴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가 만든 모델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비교군이 있어야겠죠. 그 비교군으로는 뭐 이것도 옛날 모델, 옛날 논문에서 소개가 되었던 CNN 기반의 아키텍처 모델을 이제 비교군으로 뒀어요. 근데 이 CNN 모델들도 다중결함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중결함 진단을 하냐면은 CNN 모델을 8개 만듭니다. 왜 8개를 만들었을까요? 네, 저희가 결함이 8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모델들은 각각 한 결함만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계속 진행을 해요. 그럼 모델 하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지금 여기 CNN 얘기로 잠깐 넘어와서 여기 있는 CNN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이 친구가 지금 에치링인지 아니면은 정상 상태인지, 그리고 이 친구가 도넛인지 아니면 정상 상태인지, 아니면 센터 결함인지 정상 상태인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이중 분류만 하는 8가지의 모델을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실제로 방금 저희가 봤던 사례처럼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여기 바깥쪽에 엣지링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센터가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8개의 CNN 모델을 돌리게 되면은 여기 가운데에도 결함이 있고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도 결함이 있다. 만약에 두 모델이 둘 다 성공적으로 예측을 한다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두 결과가 이제 실제 결함이라고 진단될 확률을 보고 그 확률이 어떤 트레스홀드 값 이상이면은 실제 고장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알고리즘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신뢰도가 일정 이상이면은 이렇게 결함이 2개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이런 식으로 구축을 했대요. 이렇게 만든 CNN 모델들이랑 여기 지금 모델에서 제시하는 SSD 모델이랑 이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델에서는 어큐레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웨폰 스코어도 사용하고 프레시전이랑 리콜 값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를 쓰는 이유는 이제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금 클래스 임밸런스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일단 실제 라벨링이 제대로 된 데이터가 26,119개밖에 없고 이게 실제 데이터인데 그 중에서 도넛은 555개, 전체 퍼센테이지로는 2%밖에 되지 않고 랜덤도 굉장히 적은 비율이고 특히 니얼풀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정말 거의 없는 편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모델이 제대로 학습을 진행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큐러시를 정확도로 놓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100개의 데이터가 있고 99개가 정상이고 하나만 비정상이에요. 그럼 모델 입장에서는 뭐 얘의 어큐러시를 가장 높이는 모델을 만들었을 때 당연히 그냥 다 정상으로 찍어버리는 모델을 만들겠죠.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큐러시는 0.99가 됩니다. 왜냐, 100개 중에 그냥 99개 맞췄으니까 어큐러시는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모델이 잘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특히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서는 고장을 정상이라고 오판별하면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 임밸런스 상대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큐러시를 보기보다는 F1 스코어라는 새로운 지표를 써서 확인을 해요. 이거 개념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F1 스코어는 어큐러시인데 좀 클래스 간의 불균형을 포함해서 좀 더 빡세게 깐깐하게 보는 어큐러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왼쪽이 기존에 있던 베이스라인이고 오른쪽이 여기 논문에서 제시한 건데 자, F1 스코어만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F1 스코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SSD 모델에서는 여기 제일 작은 게 스크래치 0.83이고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값이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 나온 게 여기 센터 고장이고 나머지 클래스에 대해서는 F1 스코어가 상당히 낮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CNN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인 경향성, 여기 어큐러시는 뭐 높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F1 스코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처참함으로 얘가 일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막 제너럴하게 잘 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단일 고장에 대해서 싱글 타입 디펙트 패턴에 대해서 진단을 했던 결과이고 자, 이제 실제 만약에 여러 개의 결함이 있을 때 얘네가 어떤 식으로 예측을 했는지 또 세 가지 값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해밍 로스, 익섹트 매치 그리고 어큐러시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 위에 수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읽어보시면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어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가능한 경우의 가지수가 사실 0, 1, 2가 있죠. 그러니까 0은 하나도 못 맞춘 거고 1은 둘 중에 하나만 맞춘 거고 얼이 이제 저희가 원하는 상황 두 개 중에 두 개를 깔끔하게 맞춘 상황입니다. 어큐러시는 이거를 다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익섹트 매치는 두 개를 다 맞췄을 때만 포함을 하고 있고 해밍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도 아마 둘이 같지 않을 때 이 친구는 로스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이 친구가 높으면은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니까 논이랑 파트 그러니까 하나도 못 맞추거나 하나 맞춘 거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을 했겠네요. 아무튼 세 개의 수식적인 계산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보시면은 일단 하나도 못 맞춘 케이스는 베이스라인이 10개, SSD가 8개고요. 이제 하나만 맞춘 거는 베이스라인이 58개, SSD가 25개인데 자, 이제 둘 다 맞춘 케이스를 봤을 때 SSD는 67개,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32개를 맞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여기 위에 나와 있을 텐데 두 개의 결함이 있는 케이스는 총 100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SSD도 뭐 정확하게 맞춘 케이스만 봐라 했을 때는 0.67, 그러니까 67%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라도 맞춘 거는 25%가 되는 거고 뭐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92%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뭐 두 개를 완전히 잘 구분해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디텍션을 했던 결과가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논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결함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SSD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 부분에 이때까지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논문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 제가 이번 발제 과제로 올렸던 것이 이제 이 논문을 읽고 오는 거랑 그리고 여기 실제 논문에서 사용했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EDA를 하는 것까지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태스크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주차 태스크 2 여기에다가 여기 태스크 2-1 여기 베이스라인 코드를 먼저 내놨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이거를 그 TNT 드라이브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오류가 떠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노션에 있는 베이스라인 코드를 보고 한 번씩 따라 해보셨으면 한 번씩 EDA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 하다 보니 되게 막막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 검색을 할 때 EDA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영상 업로드 한 다음에 키워드도 따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